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많이, 특히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해본 게 정말 처음입니다. 오늘 너무 떨리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기를 말씀해 주신 환호분께서도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오늘 이제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신 분 혹시 손 좀 들어보실까요? 몇 분이 안 되시네요. 혹시 교수님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교수님으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참여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기회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신약이 나오면 이제 미국에서 또는 이제 외국에서 먼저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또 식약처 또는 이제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지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이제 맘 놓고 이제 돈을 많이 안 들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신약 임상시험 프로그램에 본인이 참여하면 그분들보다 한 몇 년 먼저 신약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그 약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는 바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주도 임상시험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임상시험 할 때 돈을 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아마 고민이신 게 임상시험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임상시험 참여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했다가 만약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을 누가 다 치료비를 내나요? 이런 고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암 환자들이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가라는 그 원리를 좀 원칙을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유방암 환우분들이시니까 이제 유방암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쪽에 지금 유방에 지금 암이 생겼습니다. 유방에 암이 생겼는데 그 유방에서 이제 애과 림프절,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요. 전이가 된 게 쭉 혈행을 타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리에 있는 뼈를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제 암의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은 가까운 림프절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림프절의 림프 흐름을 타고 또는 혈행, 그러니까 피 속으로 암세포가 들어가서 우리 전신을 이렇게 막 타고 돌게 됩니다. 이게 암세포가 전이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암세포가 뼈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뼈에서 본인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싶으면 거기에서 이제 전이가 생기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간에 또 전이가 잘 됩니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환경이 암세포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면 암세포가 거기서 덩어리를 지면서 이제 암 전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암 환자분이 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소 치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방암 환우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쭉 몇 개월마다 CT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에 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에 요번에 새로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간암이 생겼냐라고 이제 여쭤봅니다. 이제 간암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에 있는 세포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전신을 다 돌다가 간에 가서 딱 붙어서 간에서 자라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암이 아니고요. 유방암이 간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치료제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유방암 세포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세포에 잘 듣는 유방암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지 그 환자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1개, 2개 이렇게 전이가 생겼어요.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수술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그냥 보이는 것만 딱 잘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제 수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완치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 암세포가 그 자리에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몸속을 떠돌다가 이제 거기에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 커졌다라는 뜻이지, 간에 여러 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지금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간에만 있지 않고요, 뼈 또는 뭐 다른 폐 이런 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세포들이 어딘가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CT에서 보이는 간을 딱 잘라낸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이가 되면 수술보다는 이제 항암 치료 또는 표적 치료 이런 거를 권합니다. 그런 거를 뭐냐 하면 전신 치료라고 합니다. 여기 전이성 암이라고 돼 있고 전신 치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신 치료라고 하는 얘기는 국소 치료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고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는 딱 보이는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없애는 방법을 국소 치료라고 하고요. 전신 치료는 예를 들어서 항암제, 먹는 항암제도 있고 주사 항암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를 하면 결국은 항암제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 몸에서? 결국은 먹는 항암제면 흡수가 되고 결국은 모세혈관을 타고 피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사로 맞는 항암제는 결국은 혈관 속으로 주사를 맞으면 결국 항암제가 혈관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항암제의 성분이 혈관을 돌다가 피는 우리 몸에 어디를 갑니까? 전신을 다 가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디 가서 숨어있든 간에 그 항암제 성분이 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된 환자분들은요, 국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전신 치료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국소암이 있고 절제 가능, 절제 불가능.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암이 이제 국소적으로 있다고 하면, 수술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수술을 딱 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질환이 너무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면 수술 못 하겠죠. 억지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이제 차선책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약 임상시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약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신약 개발하는 게 사실 이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유방암 환우분들이 계시니까 유방암에 대한 신약을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회사에서 또는 과학자들이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방암 세포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유방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변형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 유전자 변형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변형, 표적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유효 물질들을 또 개발을 해내고요. 그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동고 세포주 시험도 해서 효과가 있는 그 유효 물질 중에 효과가 가장 좋은 거를 하나를 딱 골라냅니다. 그걸 골라내서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전임상 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돼지, 토끼, 큰 쥐 이런 동물에서 독성 시험을 합니다. 독성 시험. 이게 과연 사람한테 투여됐을 때 괜찮을까? 동물한테 괜찮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가 동물한테 괜찮은 용량이 사람한테도 괜찮다라는 그런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런 동물에서 독성 시험을 해가지고요. 저 임상시험을 거쳐서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거쳐가지고요. FDA, 미국에서 식약처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신약을 허가해주는 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사서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이게 몇 년이나 걸린다고요? 15년이 걸립니다. 15년. 이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저희가
그죠? 그냥 뭐 건강하게 살다가도 15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다 암 환자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이신데 15년을 가만히 치료하지 말고 있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만약에 이제 저 임상시험에 본인이 참여를 하게 되시면 이런 약제들을 미리 있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막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임넨스, 퍼제타 그런 약들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개발된지 아세요? 최소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개발돼서 지금 나온 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이 뭔가 아마 이제 교수님 여기 치료 주치 선생님들이 임상시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1상 임상시험입니다. 2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본인이 좀 감은 갖고 계셔야지, 이걸 뭐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감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1상, 2상, 3상으로 되어 있죠? 근데 1상에 보시면 1상은요 말 그대로 사람, 환자분한테 처음 투여해보는 게 1상 임상시험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약이 정말로 안전한가? 안전한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용량을 아주 낮은 용량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여기에서 안전성을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다음 단계 이상으로 넘어갈 때 어떤 용량으로 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정합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1상 임상시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암종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환자분인지 뭐 이렇게 가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얼만큼 이 약이 이제 안전한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1상 임상시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한 15명에서 30명, 굉장히 소수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이 안전하다, 이런 용량으로 하면 되겠다를 딱 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2상 임상시험이고요. 근데 이제 용량을 딱 정하잖아요. 이런 용량으로 하면 안전할 거다,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바로 저 끝에 3상 임상시험, 유방암 환자분들 뭐 아주 이제 수백 명 환자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신약 치료를 하고 또 한쪽 군은 표준 치료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이상이라는 단계를 한번 거칩니다. 이상, 중간에 단계가 한 번 더 있어요. 저게 왜 있을까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1상 임상시험은 아주 극소수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혹시라도 한 100명 단위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뭔지 보고 갑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2상 임상시험을 하는 거고요.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한미약품 아시죠? 신약 개발 많이 하잖아요. 한미약품에서 뭐 유방암 치료제도 개발하는데 한미약품 또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제약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굴지에 세계들이 이 신약 개발을 왜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환자분들 치료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죠. 아까 회장님께서 여기 이제 한유에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회사는 영리 단체입니다. 회사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단체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치료제를 개발해서 환자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임상시험 참여해 보신 분들, 내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회사에서 그분한테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얼마를 할 것 같아요? 혹시 말씀 좀 해보세요. 어느 정도 단위라고까지만이라도 말씀해보세요. 뭐 이쪽에서 아주 통이 크시네요. 우리 통이 크십니다. 거의 맞습니다. 거의 억 단위 가까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논문 발표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데 8,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년 전 기록이고요. 아마 최근엔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단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진료비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8,200만 원보다 조금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돈이 많이 듭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돈이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만약에 임상시험을 유방암 환자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상 임상시험을 그냥 딱 한번 들어갔어요. 아주 용감하게 회사에서.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그냥 별로였고, 식약처에서 아이고 뭐 효과가 별로 없네요. 이거 그냥 승인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꽝 찍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망합니다. 1,000억 원을 날리고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 임상시험 단계에서는요, 이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 건가 라는 거를 미리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안전성도 괜찮은가라는 것도 한 번 더 되짚고, 그 다음에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으로 가는데 괜찮은 건가, 회사가 정말 이걸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이상 임상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상 임상시험에서 이제 약 용량을 결정을 하고 안전성을 보면은요,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가 그 중에 일부가 효과 있는 환자가 있어서 이걸 2상 임상시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유방암 하는 분들 1,100명 정도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위암 100명, 폐암 100명 이렇게 각 암종별로 해서 그 약을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암과 폐암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처음에 임상할 때 아주 소수의 환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연히 좋았나 보다. 우리 환자분들 가끔 그러십니다. 내가 치료를 안 하고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정말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시는 분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명에 1명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이 효과가 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은데 어떤 소수의 환자분들이 딱 거기에 맞아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임상시험은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진행을 안 하게 되고요.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이상 임상시험에서 꽤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퍼제타 했더니 이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약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더 한번 크게 판을 벌여보자 라고 하는 게 3상 임상시험으로 가서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 이렇게 돈을 2천억, 3천억을 투자하면서 임상시험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약이 허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회사에서 약을 이게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이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긴 팔겠죠. 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값을 이게 너무 사실은 높이 측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런 환우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바이오마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임상시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오마커라는 뜻은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딱 맞아 들어가면 양성이면 그 환자분들한테 약을 투여했을 때 약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이제 이 예측 인자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임상시험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경우가 폐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폐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젤콜이라는 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젤콜이 이제 환호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폐암 환호에서 자꾸 얘기를 할 겁니다. 젤콜이는요, ALK, 알크라는 돌연변이 억제제입니다. 저 젤콜이가 개발되는 당시에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해보면 이 폐암,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모든 환자를 다 일상 임상시험, 독성에 이제 임상시험에 등록을 한 게 아니고요. ALK, 저기 보시면 ALK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해서 저 양성으로 나온 환자분들만 일상 임상시험에 등록을 했어요. 한 15명, 3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상 임상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독성을 보는 거고 이제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을 개발하는 회사 또는 의사들 또는 환자분들은 결국 뭐에 더 관심이 많겠어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한 30명 정도 치료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봅시다. 30명 중에서 한 50%, 60% 이상이 굉장히 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걸 반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신약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반응률이 60%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꿈의 신약입니다, 사실은. 100명의 치료를 하면 그 중에 60분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암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이 줄어드는 걸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이 너무나 좋은 약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개발하는 팀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에서 용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환자를 일상 임상 시험 안에서 더 모집을 막 했어요. ALK 양성인, 알크가 유전자 양성인 환자분들 투여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았으니까 똑같은 환자분들만을 이렇게 막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2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저 약제를 투여를 했더니 처음에 30명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재현이 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효과가.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일상 임상 시험이라고 해놓고 용량 정하기 코호트, 확장 코호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상이 아니고 일상 임상 시험 안에서 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일상 임상 시험을 그래서 딱 끝내고 200명 정도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식약처로 가서 미국의 식약처, 그러니까 미국의 FDA로 이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승인을 땅꽝 해줘 버렸어요. 사실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승인을 빨리 해줬어요. 누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 좋죠. 약 빨리 쓰니까. 근데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혹시 이거 200명밖에 안 써봤는데 나한테 혹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안 드세요? 들지만 그래도 써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쨌든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질환에 앓고 계신 분들은 완치할 수 있는 약제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임상시험의 중간 단계 효과가 아주 좋으면 신속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는 신속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뭐냐 하면요, 저쪽에 보시면 신속 승인의 조건은 3상 임상시험을 해서 결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은 돼 있고 3상 임상시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시험이 뭐냐면 바이오마커 기반 임상시험이라는 겁니다. 바이오마커 기반.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합니다. 스마트하게 임상시험을 그냥 무조건 옛날처럼 이제 환자분들 얼굴만 보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분의 피검사, 조직검사를 해서 조직에 있는 유전자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을 것 같은 환자분들만 찾아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젤콜이라는 약은 이제 ALK라는 표적을 먼저 발견을 하고 약을 개발했는데요. 처음에 약을 만들기까지의 과학적인 근거를 누가 개발했냐면요, 일본 과학자 개발했어요. 2000년대 초반인가 일본 과학자 개발했는데 그 기초 연구라고 합니다. 기초 개발. 근데 이 임상 시험을 또 임상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요 단계는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요 단계 임상 개발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폐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이제 이 약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약을 이렇게 임상 개발을 잘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종양내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의학 기술, 임상 시험 기술에 대한 굉장히 평가가 높이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한국에서 임상 시험이 이렇게 다른 어느 나라들에 못지않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임상 시험을 해서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글리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리백. 예. 이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쓰는 약인데 진짜 꿈의 신약입니다. 저 약이요. 보시면 왼쪽에 필라델피아 크로모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1960년에 저 약이 잘 들을 거다라고 하는 표적을 발견을 했는데 40년 만에 저 신약을 개발을 했어요. 꿈의 신약을 40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젤코리. 이 젤코리는 몇 년 만에 개발이 됐나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바이오마커 근거해서 신약 개발을 했더니 3년 만에 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환우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을 한번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 막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아, 이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A라는 신약을 투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획서를 쫙 해서 아주 자세히 계획서를 씁니다. 어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을 어떤 용량을 써야 되고 어떤 스케줄 써야 되고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진짜 책 하나를 써야 될 정도로 두껍게 자세히 그거를 써서 식약처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식약처에 제출을 하면 식약처에서 또 저런 것만을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을 쭉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 약을 과연 이 환자분들한테 신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가. 만약에 그 약을 쓰는 게 기존에 표준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손해인 것 같다, 이 약 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임상시험 못해요. 그럼 검토를 하는 데가 식약처입니다. 그 식약처를 거쳐서 각 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에서 또 한 번 그런 검토를 합니다. 이런 두 번의 검토를 거쳐서 임상신약 시험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임상시험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봅시다 라고 설명을 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계획에서부터 시작하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빨라야 1년이고 1년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내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임상시험을 하는데 괜히 효과가 없는 약을 내가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신약 치료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했던, 저는 이제 유방암도 치료를 하지만 난소암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임상시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볼게요. 자, 난소암의 이제 그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6회 6번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현재까지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이내에 80%의 환자분들이 재발합니다. 그러면 다들 불안하겠죠.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6차까지 치료할 때는 치료가 잘 됩니다. 굉장히 항암제 반응을 잘하고요.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다가 이게 2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80%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솔직히 불안하고 얼마나 사실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왔느냐 하면요, 저 약을 6차까지 하는 게 아니고 9차까지도 해보고 12차까지도 해보고 굉장히 길게도 치료를 해봤지만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재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저기다가 뭔가 신약을 한번 추가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많은 연구들을 지금까지 정말 약을 다 바꿔가면서 임상시험을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저 표준치료 말고는 저보다 더 좋은 것들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제약회사에서 아벨루맙이라고 하는 신약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해서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했던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무작위 배정이라는 걸 합니다. 수술을 받고 무작위 배정을 해서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신약을 투여받지 않은 비교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쪽에는 파클리탁셀 카보라고 해서 표준치료 항암제 6차를 받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파클리탁셀 카보 6차 항암제를 받고 아벨루맙이라고 하는 신약을 2년 동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치료 끝내고 2년 동안 유지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이 표준치료 항암제에다가 신약을 추가를 해서 6차까지 가고 그거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아벨루맙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아벨루맙 6차까지 하고 나서 아벨루맙을 유지치료로 2년 동안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 임상시험에 한번 참여합시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할만할 것 같습니까? 아 정말요? 만약에 여기 걸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 네 번째 마지막 경우는 만약에 내가 마지막 경우에 배정이 됐어요. 이거는 의사가 아는 환자분이라고 좋은데 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도 저희가 뭐 그냥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딱 추첨돼서 와서 어떤 환자분 2군으로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요. 근데 요 마지막 요거 괜찮으시겠어요? 정말이요? 후회 없습니까? 예. 아니요, 이거는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 이거는 전부 다 비용 안 들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소암 표준 치료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 치료, 저기 보시면 파클리카모라는 항암제가 현재까지 난소암에서 가장 좋은 항암제입니다. 저약만 한 게 없어요. 저거를 6번을 딱 투여를 하는 게 그래도 재발률을 그나마도 낮출 수 있고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임상시험에 저 약은 없고 요것만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파클리카보 6차 관찰은 이거는 표준 치료예요. 표준 치료니까 내가 만약에 표준 치료를 하는 치료군으로 배정이 돼도 그냥 본인은 받아들이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파클리카보 6차, 그다음 아벨로맘 유지치료 2년인데요. 이거는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재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2년을 아벨로맘이라는 신약으로 한번 막아봅시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자기가 배정되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파클리카보 더하기 아벨로맘 6차. 이거는 표준 치료에다가 신약을 합쳐서 6차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을 신약만 쭉 가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왜냐? 내가 할 거는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할 걸 다 했나요? 안 했잖아요. 저런 임상시험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는요, 요 마지막 치료군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저게 만약 포함이 됐다고 하면 저는 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이 남들이 다 받아야 되는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한다는 얘기는요, 아까 제가 식약처하고 기관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치료군이 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군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임상시험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심사하시는 분이 실수로 깜빡 졸고 사인을 해버리면 그건 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 신약 치료를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임상시험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돈입니다. 돈. 임상시험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회사 주도 임상시험이냐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임상시험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신약이 필요해요. 신약, 약이 필요해요. 두 번째,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 임상시험 참여하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CT 찍으셔야 되죠. 그 다음 피검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교통비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임상시험 약을 혹시 입원해서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입원비도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하죠. 연구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저 같은 의사, 연구자가 필요하고요. 인건비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저 많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회사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요, 약제만을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약제만 받아다가 하는 임상시험이에요. 나머지 비용들은 지원이 안 돼요. 왜 하나요? 그러면 임상시험을 왜 하나요? 왜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회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허셉틴 아시죠? 예, 허셉틴이라는 약은 이제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있는 유방암 환자들한테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예요.
그 허투라는 이제 그 허셉틴을 1차 전이성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이제 투여를 하는 게 현재 이제 표준으로 돼 있어요. 허셉틴하고 이제 파클리탁셀 같은 항암제를 같이 병합을 해서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허셉틴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좋지만 언젠가는 내성이 생기잖아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몇 년간 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내성이 생기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다른 2차 또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또 내성이 생기면 3차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허셉틴이 내성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뭐 타이커브라는 약도 있고 캐사이라는 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약들이 있는데 문제는 허셉틴이 내성이 생겨도 만약에 파클리탁셀하고 쓰다가 내성이 생겼으면요 다른 B라는 약제, 다른 항암제하고 병합해서 쓰게 되면은 또 내성이 안 생겨서 또 잘 들어요. 이거는 예전에 임상시험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미국, 뭐 다른 나라에서는 허셉틴을 내성이 생겼어도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병합을 하게 되면 계속 쓰게 해줍니다. 이게 다 허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들이 다 임상시험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허가가 안 돼 있어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허셉틴을 계속 쓰고 싶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허셉틴을 내성이 생겼을 때 계속 투여를 하게 되는 그런 임상시험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한국 환자들이 포함이 안 됐었대요. 그 임상시험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그거를 회사주도 임상시험을 해서 한국만 지금 허가가 안 됐으니까 한번 한국에서만 환자분들 이렇게 모집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 임상시험을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관심 받기예요. 관심 받기예요. 이미 전 세계에서 다 그거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개발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심 받기. 근데 저희는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 아쉽다. 이 약을 지금 또 쓰고 싶은데 허셉틴 또 쓰고 싶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한국만 이게 허용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약제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봅시다라고 해서 회사하고 이제 담판을 하는 거죠. 담판을 한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서를 내고 이제 계획서가 아주 과학적으로 잘 쓰여져 있으면 회사에서는 약제를 제공해 줄 테니까 한번 그래 당신들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대신에 비용은 지원을 안 해줘요. 약제만 지원을 해주고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대신에 환자분들은 좋은 거는 어차피 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을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그 약을 투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겠죠. 피검사라든지 뭐 CT 검사라든지 그런 거는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과가 또 잘 나오면 우리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심평원, 식약처 이런 데 찾아가서 이거 보험 좀 해달라. 또 이제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이 또 가서 또 문 꽝꽝 두들기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이제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해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이 연구자들이 뭔가 큰 이득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치료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치료제나 어떤 적응증이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가지 차이점을.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1상, 2상, 3상 임상시험 말씀드렸는데요. 1상 임상시험은 아까 뭐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상 부작용, 그 다음에 용량. 그러면 1상, 2상, 3상 중에 1상 임상시험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의사들이 이걸 또 연구를 했습니다. 1상 임상시험이 정말 위험한가? 1상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분들 보세요. 1999년, 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1년 동안 그 논문에 발표된 1상 임상시험 환자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연 임상시험의 약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환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11,9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들 해보셨죠? 근데 항암 치료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마 설명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못되지 않았죠? 근데 물론 잘못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몇백 명에 한 명, 예, 몇백 명에 한 명이에요.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암 때문에 잘못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잘못되시는 분은 뭐 0.몇 %, 1%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뭐 1%, 2%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치료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기본 지식을 알고 시작을 하십시다. 딱 보면 0.49%. 일상 임상 시험에서 신약 때문에 돌아가신 환자분 퍼센트가 0.49%, 1%가 안 됩니다. 물론 뭐야 이렇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인데, 내가 암은 있지만 다른 신체 기능은 건강한 환자. 간 기능도 좋고, 폐 기능, 심장 기능, 뭐 콩팥 기능 다 괜찮은 환자분들. 이거 다 조사합니다. 제 임상시험 참여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임상시험에도 괜찮겠다라는 분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한번 해봅시다라고 만약에 권유를 받으신다고 하면 내가 참여할 만큼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팩트 체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건 논문에 발표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가장 심한 독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암제 자체인가요? 아까 저는 머리 빠지러. 예, 그렇죠. 머리 빠지는 게 굉장히 우리 환자분들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암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이라는 얘기는요, 그 독성 때문에 생명이 좌우될 수가 있느냐,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항암제가 아무리 이제 신약이 독하고 하다고 해도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암이 진행하는 거지 항암제 독성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항암제 임상시험을 참여를 했는데 아주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뭐 그냥 소소한 거는 솔직히 뭐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소소한 것들은 이제 내가 뭐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임상시험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3상 임상시험인데요. 유방암 환자분인데 수술하고 나서 보조 항암 치료,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백혈구 촉진제라는 것을 맞습니다. 이게 듈라스타라고 하는 표준 약제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느 회사에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장기 지속 이제 GCSF라고 하는데, 백혈구 촉진제를 신약을 개발을 해서 표준 약제하고 비교하는 임상시험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던 제 환자분 한 분이 항암 치료를 보조 항암 치료 4차까지 가셔야 되는데 3차 하고 나서 아주 심한 폐렴이 생겼어요. 이렇게 폐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약 치료군에 배정이 됐던 분이 아니고 표준 치료군에 배정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인과관계를 따져봤더니, 항상 부작용이 생기면 저희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 부작용이 과연 어떤 신약 때문에 생겼나, 뭐 때문에 생겼나, 뭐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봤더니 이거는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 저거는 보조 항암 치료의 표준 약제예요. 이거는 이 임상시험 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항암제 때문에 생긴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저 환자분은 저 폐렴 때문에 중환자실까지 가서 이 기관사방까지 하고 정말 생사를 넘나들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치료를 그래도 열심히 잘 해서 환자분이 이제 잘 이겨내셔가지고요. 지금 뭐 다 완치가 되셨는데, 저 치료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는데 그 폐렴이 신약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표준 치료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데 이분은 모든 치료비를 임상시험 보상보험에서 이제 처리를 해줬어요. 임상시험 보상보험. 저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구입하시면, 자동차를 몰려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받고 그
자동차를 등록을 하려면 보험 가입 안 하시면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죠?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예, 똑같습니다. 이 임상시험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면요,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라는 데 가입을 해야지 임상시험을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런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사기 암 환자분들도 꽤 이제 있으실 텐데요. 사기 암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기 암 환자들 과연 이제 희망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들 이 네이버에 전이암 문용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사실 이제 신문에 기고한 글도 있거든요. 이 전이암에 대한 기고한 글이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암이 어디 간으로 뼈로 전이가 돼서 이제 전이가 돼서 전이암이고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말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말기냐고 물어봅니다. 예. 근데 저는 전이암이 곧 말기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말기암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더 이상 손 쓸 게 전혀 없고, 지금 여생이 한 3개월 미만으로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말기 암 환자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 와 계신 분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절대 말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제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기는 아니고요, 그냥 사기인 거고 전이인 겁니다. 아시겠죠? 전이암 환자들이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약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표준 치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이렇게 표준 치료가 있고요. 그 표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더 이상 이제 잘 안 듣는 그런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약 임상시험 치료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100%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지만 본인하고 딱 맞는 약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암이 줄어들어서 더 나의 이제 삶이 더 연장이 되고,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또 나중에 신약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반복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사기암은 말기암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꼭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을 과연 내 주치의 교수님이 왜 나한테 추천을 할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쓸 약이 없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쓸 약이 있어요. 지금 표준 치료제가 있는데 그 표준 치료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치를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약을 써도 재발률이 50%라든지 40%, 60%라든지 하면 뭔가 거기다가 신약을 추가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아까 난소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표준 치료가 있지만 거기다가 뭔가 신약을 추가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아예 이런 표준 치료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개는 희귀암의 경우에, 여기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약제가 이렇게 다 단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만, 희귀암 환자분들은요 딱 진단을 받았는데 벌써 쓸 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차병원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분당차병원에서 하고 있는 신약 임상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 위에 보시면 치료 불응성 고형암 대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치료 불응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표준적인 치료를 다 했는데도 거기에 효과가 없더라, 이제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쓸 약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다고 하면 치료 불응성인 겁니다. 두 번째는 고형암이라는 말의 뜻은 여기 계신 유방암도 해당이 되고요. 혈액암이 뭔지 아시죠? 예, 백혈병, 림프종 이런 암들이 혈액암이고, 그거와 반대되는 고형암이
뭐 유방암, 폐암, 뭐 난소 모든 이런 고형암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유방암 환우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유방암 환우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약이 이제 그냥 표준 치료가 없으니까 또는 뭐 치료제가 이미 3차, 4차, 뭐 이렇게 4차, 5차 이렇게 가면 사실은 그 치료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뭐 4차, 5차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이 신약 치료가 맞으면 한번 해보시고 다시 표준 치료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이제 신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헐투 유전자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헐투 양성인 거.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발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200가지, 300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그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암세포를 이용해서 검사를 쫙 해서 200~300가지 유전자를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발암 유전자가 양성인 것들을 몇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유전자를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를 투여를 하는 그런 임상시험들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 MET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한 치료제, 두 번째는 PIK3CA라는 돌연변이에 대한 또 표적 치료제, 세 번째는 TSC, 네 번째 RICTOR, 리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PDL1에 대해서 아벨루마비라고 저 끝에 되어 있죠.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면역항암제. 그 면역항암제도 저런 PDL1이 양성이면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면역항암제는 굉장히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이런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임상시험을 한다는 게 내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런 유전자가 딱 맞는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 효과를 볼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분은 꼭 효과를 볼 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더 이상 이제 표준적으로 쓸 약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실 때 이런 치료들을 앞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실 때 요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상시험 어떻게 참여할 만할 것 같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이 100%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위험 이득률을 고려할 때 위험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 이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이라는 건 나한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치료 기회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분당차병원 종양내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유방암, 부인암, 전립선암의 신약 치료,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항암 치료, 표적 치료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분당차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미국의 그 NIH라고 하는 미국 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 그 암이 전이가 왜 발생하는지라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한 3년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예,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신약 임상시험 센터에서 한 8개월 정도 연수를 해서 신약 임상시험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서 뭐 상의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래로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